자, 거시 파트 시작하도록 하죠. 거시 경작을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게 거시 경작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기술의 변화 또는 정치 사회의 변화, 뭐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 양식의 변화, 여러 가지가 다 섞이게 되죠. 근데 사실 따져보게 되면 기술적인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처음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던 아담 스미스의 시대죠. 그 시대는 사실은 중상주의 이후에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기계화, 자동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 세상이 좀 편안하게 아니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미시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지금 아담 스미스가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국부론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도덕감정론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을 하느냐?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이기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뭐 기본 덕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자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타적인 행위냐 이기적인 행위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타적인 그러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이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국부론이라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 경쟁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에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유방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였죠. 이런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질서를 더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익 집단에다가 넘겨주게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귀족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자본가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계급이 지금 노동자 계급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경제학의 관심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당시에는 대량 생산이 필요로 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대량 생산이 필요로 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그러한 시기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필요로 한 그러한 상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평화로운 상태, 전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 않고도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76년 국부론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고전학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쭉 이어와서 받아오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그 책을 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죠. 대공황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지금 가능한 그러한 시대로 되어져 있었고 미국에서의 그러한 생산했던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팔려 나갔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유럽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의 그 수입량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미국에서는 그 공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생산이 이루어져도 수요가 없으면 안 되더라. 이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들로 케인즈는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 고전학파는 이 생산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맞죠. 이 당시에는 고전학파의 시대에서는 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물은 그 새로운 상품 이 시장에 내놓으면 팔렸어요. 그런데 대공황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거였죠.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어야지 지금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그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는 어떠한 얘기들을 하게 되느냐? 이 케인즈는 지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유방임 이 시대에서 정부의 개입, 수종자본주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대립이 있었죠. 수종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지금 그 사회주의. 우리는 뭐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경제학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바는 우리는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 그런 구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쭉 다 모아서 전체 합계를 내서 보게 되면 철강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니면 그 전자제품이 얼마나 필요할지 뭐 이러한 각각의 상품들에 대해서 생산량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의 원래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나쁜 얘기는 없어요.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인간이 좀 이상해지는 거지 경제 체제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그 각각 계획 경제를 한다 이렇게 계획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몇 대가 필요로 하고 주택은 몇 개가 필요하고 몇 호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철강, 시멘트, 유리 뭐 이런 것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계획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잘만 된다면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그 자원 배분을 자본주의보다는 더 잘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시장 기능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할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계획을 할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케인즈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댐을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한 그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케인즈의 시대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금 그
경제는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 위기가 나타납니다. 유가 파동도 있었고요. 1960년대에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서 전략 무기를 사오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졌죠. 이기지 못했죠. 그죠?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마치 그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유럽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이제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의 가치를 일정하게 딱 고정시켜 놨던 게 태완의 시대입니다. 태완. 금을 언제든지 달러를 언제든지 금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됐던 그러한 것이 금본위제도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금본위제도를 계속 유지했던 그런 것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 유럽에다가. 유럽이 갖고 있는 달러량이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 금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 금을 다 갖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 못 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닉슨입니다. 닉슨이 이 불태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금, 달러 안 바꿔줘. 시장에서 있는 그러한 가격대로 금 사가, 이런 식의 것이 되었죠. 이게 세계 경제의 룰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1970년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971년도에 불태운 선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유가 파동도 있었죠. 그러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이러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가와 경기 상승, 경기 침체, 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 정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까? 이 케인즈의 경제학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각 국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국가들이 다 정부 지출 가지고 늘려나가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랬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1970년대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케인즈의 경제학은 이제 끝났다. 경기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으로 풀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케인즈의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얘기, 정부 개입 늘리는 거 빼고 시장으로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고전학파, 새케인즈학파, 합리적 기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요. 시장의 역할로 다시 가자. 이 얘기로 가면서 1970년대, 80년대 이러한 그 학술적인, 그리고서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정도까지, 201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신고전학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시장의 균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균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이 수요가 있으면 어떠한 상품에 대한 공급이 항상 일치하는 시장 균형 상태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선 이론을 펼쳐나갑니다.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그러한 지금 그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가 그 시장의 균형을 그 뭐 어떠한 상품 하나로만 얘기하지 말고 모든 상품을 전부 다 균형 상태로 가져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재율의 변동이 얼마만큼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계산을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 FRB에서는 이자율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내면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세계 경제가 좋아 보였었습니다.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그 갈등은 없었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도 끝나고 소련 붕괴되고 이러한 일들 쭈루룩 오고 하면서 중국이 점점 커오기 시작했던 것들은 있는 거죠. 중국은 시장 개혁 개방을 1972년부터 시작했나요? 1978년도에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나요? 아마 1970년대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경제 대국이죠.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경제 대국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면 이 과잉 생산입니다. 이 과잉 생산되는 이 상품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잉 생산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필요한 거죠.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게 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각 그 국가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도 시장 개방 다 했죠. 자본시장까지 개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됐죠. 우리는 OECD에 가입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장 개방을 몽땅 다 해버렸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970년대에 한국은 이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시기였죠. 수입 금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냉장고도 수입이 금지였었어요. 여러 가지 금지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희한하게도 세운상가에 가게 되면 그렇게 금지된 지금 상품들이 수입이 되어서 널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참 이상한 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기도 하는데 미군을 통해서 나왔다 아니면 컨테이너 전체를 그 밀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있었습니다. 1970년대이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을 다 개방을 하고 지금 이제 점점 농산물까지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 온 거죠. 해왔죠.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 2020년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어떠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 중국이. 중국 경제가 점점 커져가면서 미국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는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 않고 점점 위안화를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룰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 닉슨 선언, 불투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축 통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는 이 원유죠. 원유의 원유의 매매는 달러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화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나오면 바로 전쟁입니다. 미국과 아니면 주변국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시리아도 이란도 여러 번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원유의 판매를 다른 통화를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통화를 따로 만들어서 원유의 그 판매가 가능한 그러한 통화를 따로 만들자. 이러한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축 통화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굉장히 좀 복잡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아직도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미국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죠. 중국은 또 다른 측면으로 미국을 지금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인공지능 아니면 뭐 양자 컴퓨터, 5G 뭐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그 발전된 기술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화웨이라는 그러한 기업이 미국에 있는 그러한 모든 IT의 그 장비를 다 뭐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그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성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막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욕하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혼자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미국에 있는 그러한 지도층에 있는 생각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바이든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제재를 중국에 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거시경제학이 지금 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고전학파의 시장의 기능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장 개방, 국제 무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제학 자체가 이러한 그 위기에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가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를 잠시 보도록 하죠. 딱히 나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된 그러한 것들 보게 되면 ICT 기술도 있고 뭐 상당히 많죠. 뭐 AI,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른 지금 뭐 특징을 본다면 3D 프린터 이게 3D 프린팅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죠. 뭐냐? 어떻게 뒤바꾸느냐? 이게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제조 원가를 낮췄다. 제조 원가를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것만큼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지금 제조업의 기술만큼 제조 원가를 낮췄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을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얘기를 하게 되는 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무역을 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식민지를 확보하듯이 시장을 확보했던 것이 과거 80년대 이후에 선진국이죠. 미국, 영국 뭐 이렇게 대처와 레이건 자기네들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기술만 잘 확보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경제학은 어떠한 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경제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학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경제학.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3D 프린터의 소량 납품종이 가능하고 AI, 빅데이터, ICT가 다 발전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죄송. 노동자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죠. 지금도 국경을 막아놓고 멕시코 그 노동자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끝까지 그 뭐랄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유지하는 것 이것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국가의 그 시장을 뭐 많이 확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 모든 상품들을 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가져가고 뭐 필요한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그러한 상품은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섭죠.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려면 이 식량이죠. 식량 자급자족 못하게 되면 죽는 거죠.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돼도 다 죽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얘네들로부터 이것을 받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암울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세상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상태를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어제보다 내일의 사람들이 더 착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잠시만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미국의 뭐 한 70%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한 90%까지 가려나요? 그렇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계획을 하고 나가려고는 하죠. 근데 아직 제조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수소 경제예요. 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수소 에너지는 사실은 수소 연료를 가지고 빌딩에 뭐 난방도 가능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냥 이 에너지 쓰게 되면 되지 됐다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은 그 동력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에너지 만드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소형 원전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 연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뭐 우리 국가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소형 원전의 기술력은 한국이 미국 대비 99%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형 원전 관련된 기술은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뭐 원전을 없애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고 지금 이걸 다시 동력을 가져가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한다. 이거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가자. 먼저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식량 생산에도 에너지가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식량도 자급자족이 어렵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에서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물론 이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뭐 D램 이것의 주력은 이제 뭐랄까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반도체도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가능한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거시경제의 틀이 어떻게 달라질까? 과연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되고 민간은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소비 형태나 투자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유지가 돼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쩌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더 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경제까지만 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죠. 그죠? 꿈꾸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또 좀 있으면 회의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이 자연의 어떠한 섭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가 나타났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매년 더 나은 그러한 성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뭐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뭐 300년이 걸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부터.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그 보급이 굉장히 빨리 된 거죠. 물론 뭐 코로나라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미국에서 해왔던 이 국경을 폐쇄하는 멕시코의 이민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자국의 기술,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나은 기술들을 계속 지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항상 이러한 위기 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었냐면 미국에서 군사에 사용되는 이 군사 기술을 민간에게 이양하면서 그러면서 민간의 경제를 민간 경제를 확 발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터넷 기술이죠. 웹 와이드 이거죠. 닷컴 기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이 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통신망, 이 통신망이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루트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망을 얘기하는 게 월드 와이드 웹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걸 갖다가 민간에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인터넷 기술을 사용을 하고 ICT 산업이 발전하고 반도체 기술이 더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봐왔죠. 그죠?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죠? 이런 궁금증도 없지 않아 생겨요. 이것이 보게 되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로만 쭉 가면 좋은데 이 거시 파트에서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다뤄왔던 이 과거의 어떠한 그 경제학의 틀, 프레임, 경제학적 프레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학문적인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학문적인 프레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 고전과 케인즈 이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경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 두 학파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미래도 알 수 없죠. 그죠? 이러한 틀을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으면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시파트를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어디 가도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거시경제학의 흐름이 처음에 이렇게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년대에 이러한 위기가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80년대 경제 위기, 80년대 초까지죠. 8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갖고 있다가 80년대 초반이 지나고 나면서 굉장히 좋아졌었죠. 삼자 시대 뭐 이런 얘기했었죠. 지금 완전히 거꾸로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그런 돌파구가 있다. 인간은 바보들이 아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를 생각을 합니다. 뭐 바보들 같은 사람들이 뭐 없지는 않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뭐 뉴스도 안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 있죠. 그죠? 저도 뉴스 잘 안 봅니다. 그래도 보게 돼요. 네이버 뉴스 들춰보게 되고. 하여간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거시경제학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경제학적인 시각을 갖는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미시 파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시 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봐왔습니까? 미시 파트에서는 지금 많이 봐왔던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모두가 다 행복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행복함보다 보다 더 나아지는 삶, 그죠? 보다 더 나아지는 삶. 이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 체제를 본다면 사회 체제는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업의 활동, 생산 활동, 민간의 개인의 소비, 그리고선 노동,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생산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죠? 이러한 사회 체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있을까?
어떠한 일들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각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네, 기업은 생산을 어떻게 하고 이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체제를 보면 이 시장 체제에서는 가장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져가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도록 만들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시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것으로 얘기가 되냐면 다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양을 투입을 해서 생산하고 그 상품을 소비를 해서 만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죠. 어떠한 그 시장 체제에서 어떻게 그 노동과 소비를 하면서 이러한 생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경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 가장 나은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시경제학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게 이 경제 전체를 보면서 이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건 싫은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경기가 좋을 때 엄청나게 좋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다가 다시 좋다가 다시 죽어버리는 이거보다 차라리 조금씩 나아지는 게 더 낫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큰 거는 없앨 수 있도록 만약 이렇게 좋아지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빠지려고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그 변동폭이 크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런 거는 싫은 거죠. 그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빴던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때로는 우리는 뭐 저런 얘기도 보죠.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 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아담 스미스 시대 이전부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그렇죠. 멜더스의 인구론 생각해 봅시다. 멜더스의 인구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출산율이 높았다고 했죠. 그렇게 고출산의 그러한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경제가 팽창합니다. 팽창했기 때문에 고출산이 생기는 거죠. 자식이 생기게 되면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식 하나가 벌어올 수 있는 것보다 뭐 3명이 벌어온다 그러면 훨씬 더 낫고 그러니까 옛날에 6명, 7명까지도 낳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물론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경제가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애들 탓할 게 아닌 거죠. 그죠? 뭐 애만 낳으라고 뭐 박박우겨대게 되면 애들이 뭐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해 줍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보다 더 나은 미래 경제 성장 이것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 저출산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서 자식들을 더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은 표를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그 파퓰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아니, 속지도 않아요, 사실은. 속지도 않는데 그런 거 보면서 당장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지. 그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지금 뭐 저출산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노후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고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서 40대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서 어떠한 성취감을 얻었는지, 40에서 60에까지 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갔는지, 그럼 앞으로 60에서 80까지 가는 그러한 방법, 이거는 과연 또 무슨 뭐가 있을지. 100세 시대 끔찍하지만 만약에 80에서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0세부터 20대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게 뭐 20년씩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죠. 뭐 국가 전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각 개인의 그러한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에서는 이렇게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국가의 경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국가의 경제. 그래서 이 국가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지금 이제 좀 깝깝한 그러한 얘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보게 될 것이 지금 이 뭐랄까요? 국민 생산 얘기, 뭐 삼면등가, 국민 소득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이게 뭐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상식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체계적인 어떠한 정리하는 그러한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거시경제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가 제일 재밌어요. 저도 가르치기가. 이 뒤에부터는 좀 재미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뭐 외워야 될 것도 생기기도 하고 경제가 물론 외우면 안 되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